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초등교육과 서용석입니다. 오늘 좌담의 주제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 교육 포럼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 의지를 이끌어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시민 교육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초중고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교류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마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인데요. 그러한 인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세계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분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대학교 임채성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국립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통일교육원 이인정입니다. 다음으로 카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제레미 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레미 납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경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교육과 조경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패널 분들께 드릴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오늘 좌담회는 제가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면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전공하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저의 개인적인 기억을 회고하면서 지구촌,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이런 용어를 거론했는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세계 시민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부각된 배경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은 이제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세계 시민의 개념이랄까요? 그걸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동향이나 추세가 있는데 그걸 따라 추종하는, 이게 용어가 적절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극적 세계 시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적인 그 동향을 이끌어 간다고 할까요?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세계 시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능동적이라 해서 세계적인 리더, 지도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발달된 여러 그 기술들을 통해서 세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세계 시민, 두 가지 이렇게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마을로, 촌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학이나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들 간의 왕래, 교류가 적었죠. 근데 지금은 그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계 시민, 세계화를 이제 이렇게 이끈 배경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그 전공 분야가 과학 교육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인정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세계 시민 이 개념이 부각된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이제 과학과 기술을 포함해서 세계화 추세, 이렇게 다문화 추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보화 추세가 다 복합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의 시민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더라도 의미들이 한 가지의 모양새는 아닐 수밖에 없는데, 공동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을 하는
구성원이자 또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또 상호 연대해서 개별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그 본인들의 유익이나 이익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시민이었다면 똑같이 세계 시민도 세계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세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 차이로 보이는 부분은 한 공동체 소속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의 복합적으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정체성도 이 공동체에 속한 누구고 저 공동체에 속한 누구고 해서 다중적인 정체성, 아주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끔 되고 또 전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와 결속, 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세계 시민 사회 속에 살아가며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합적 시민성, 또 다중적 시민성 이런 단어를 언급하셨는데요. 납 교수님,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속한 행정 단위인데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is is the strange thing about the word global citizen, right? Because it's a combination of two concepts, global, which we think implies some sort of alliance to values or behaviors or social attitudes which extend beyond our n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idea of citizen is implying a discussion of local attitudes. So because it has this kind of two-sidedness to it, the phrase global citizen allows people to very easily attach whatever meanings or ideas they want, right? So this is a kind of a problem. It creates a problem in community formation because I think a lot of people, they form their ideas and their attitudes about how they should behave and live and act in the world well before they ever enter an educational institute, even before they enter 유치원. So I think that education primarily has to be a matter of love, right? Teaching people to love the right things. And if you give people the idea to love the right things, they will naturally bend their energies towards those things, whether it's science, as Chongjanim says, or whether it's music, and then in the activity, in that social activity, they learn how to serve others around them. 네, 감사합니다.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규정하기 복잡하고 또 그렇지만 그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될 자질 또는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세계 시민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경선 교수님,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역량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량이라고 하니까 저는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6가지 역량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길러졌을 때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먼저 꼽자면은 공동체 역량 함량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음악과의 경우에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문화의 바탕으로 세계의 그런 다양한 문화를 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그러한 역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처음으로 우선시 되어야 될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과정 동향에서 강조되어 오는 핵심 역량, 그 중에서도 공동체 역량 또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넵 교수님께서도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계 시민 교육 또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each English literature to Korean students. So you would think that, of all students, my students might be the ones who are really interested in cultural ideas or attitudes or behaviors that are outside the boundary of their local community. My job as a teacher is to show them that paying attention to literature or English culture is completely unimportant. They already believe that it's important, and I try to break that belief down. And I say, the reason you study other things beyond your own familiar community is so that you can look back at your community with new eyes, and you can learn in fresh ways how to serve the people that are around you, and how to particularly care for the disadvantaged people that are in organizations underneath you, or people in your own communities. So, yeah, it's not very important to learn global competencies. With all due respect to the UN and all the beautiful objectives of the 2015 conference, with all due respect, ultimately it boils down to how you treat the people who are your neighbor. That's really what produces healthy, flourishing communities, and not just at a local scale. I think also at a global scale. 네, 감사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이 단지 영어를 배우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오히려 자기가 속한 사회, 또 공동체, 또 세계적 관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그다음에 동료들을 잘 보살피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정 교수님, 그 역량이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역량을 좀 넓게 규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아마 역량이 한두 가지로 이렇게 좁히기 어려울 만큼 참 다양한 역량이 복합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성 자체도 그렇듯이, 그래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들도 또 계속 추가되고 변화해 나가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계 시민성 또한 이제 유사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다. 보통 시민성의 그 역량들을 말할 때 많이 나누는 그 범주화하는 기준들 중에 지식 영역, 지식과 이해 부분의 영역과 또 뭐 능력 부분이 있고요. 기술 능력. 그리고 이제 가치나 태도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분류를 구체적으로 하기 이전에 그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민성이 좁게 보았었을 때 그 배경 중에 국민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국주의라든지 국가주의를 초래하기도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뭐 반성이나 비판적인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넓어진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세계적 차원의 시민성들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식 영역에서는 시민성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인권, 민주주의, 그다음에 형평성, 평등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세계화 속에서 전 세계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 국가 차원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태나 환경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계 시민성의 그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당연히 능력 부분은 시민성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사회 참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반성을 할 줄 아는 그런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더 확장되어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반성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참여 능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확장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가치 태도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교사분들이 가장 또 신경을 쓸 부분들이기도 한데 일단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나 또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 타 문화, 타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 연대감 이런 가치관들을 가져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 뭐 평화나 환경에 대한 지향성으로서의 그런 관심들을 키워나가는 것 모두가 다 세계 시민성으로서의 역량들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과 이해, 그리고 능력, 마지막으로 가치와 태도 이렇게 역량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패널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넵 교수님, 현재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한국 학생들이 세계 시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Wow, hard question. I mean, if let's take the negative path. If students are, or students or anybody, not just students, are uninterested in this idea of 세계 시민 or becoming global citizen, how can we blame them? I mean, because people's ordinary lives are filled with difficulties that of course, they are sometimes structured by things beyond their local situation. But most of the things that people face are a lack of virtue, right? You think about corruption in business and government, right? We think about sexual scandals and financial scandals in government as well as in religious institutes and churches. We think about anti-Black, anti-Asian racism that we see, particularly in my country, USA, but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acism is not a peculiarly American problem, although it has peculiar expressions there. We think about the mistreatment of, currently in Korea, we're thinking about the mistreatment of adopted children. That's something that's shocking to our social values, right? Or we think about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s for the coronavirus, on a worldwide scale. All of these things ultimately are rooted in some lack of virtue, right? And they cause real problems for people in their daily lives. So if people are uninterested, maybe it's a matter of they simply don't have time. They're trying to overcome so badly the problems that have been foisted upon them by a lack of virtue from other people in their communities or a lack of virtue on their own part, that they don't have time to turn their energies towards becoming something, a global citizen, right? So, I mean, maybe you can put me in the category of a global citizen skeptic. I come from the perspective of Augustinian, that's my philosophical background. The Canadian philosopher Charles Taylor, he said something very instructive, which was, the will is much stronger than the intellect. What that means for us as educators is if we only educate the intellect, then we're going to miss out on most of what is important in human life, right? So, if, again, I said before, I'll say again, if you teach children to love the right things, they will automatically follow that with their energy and they will become contributors to their communities and help people around them to flourish. 네, 감사합니다. 넵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아마 세계 시민에 대해서 또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들,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덕목들을 갖추고 있을 때 공동체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경선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음악 또는 음악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세계 시민 그랬을 때 저도 솔직히 좀 낯설었습니다. 음악 교육과 혹은 그 국악 교육과 관련해서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목표에 보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이라는 이런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음악과 교육 과정이면은 음악으로서 혹은
가창을 통해서 혹은 악기를 통해서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목포항에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이라는 이런 글이 직접 있는 거를 실제로 이번에 처음 보고 느껴서 그럼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또 내용 체계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5, 6학년 군에 그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악곡의 특징이나 혹은 감상을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악곡별로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권의 음악을 듣는 것들이 실제로 악곡이 제시되어 있고 그 악곡을 노래 부르거나 혹은 가사를 읽어보는 정도,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는 정도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각 문화권에 해당하는 음악들과 관련된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살펴볼까라고 지도서도 살펴보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음악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좀 학회나 많은 발표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각 교육 과정, 또 우리의 주변에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많이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넵 교수님,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단일 국가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 사이에는 갈등이나 긴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Yeah, so we are living in a very peculiar era where it seems that institutions and even nations are losing legitimacy. I say that as an American, right? So we're in a time period where people are stretching and looking for new infrastructures, new places to build a social infrastructure, right? I think it's helpful to remember that as humans, we have been here before. If we're asking today about the idea of citizenship or global citizenship, we're talking about the problems that exist between nations. But the concept of the nation state was unheard of prior to the 17th century. So we've been here before. Prior to the Peace of Westphalia, even people at the Peace of Westphalia, where the concept of the nation state and this idea of local sovereignty first really became manifested, even for those people, they were living in a time that's very similar to ours, where, of course, there's local problems, but then, interests and commitments and things that are, problems, political problems maybe, that are very geographically distant from you might have really very clear and real horrifying effects. If you're a kid growing up in Hamburg in Germany, your life had really immediate connection to what was happening in Rome, right? Even though you never would go there yourself, right? So this is the way they were living in the 17th century. So we're in that era now, and currently we also see many actors trying to gain that legitimacy. So as the nation state loses legitimacy through things like colonialism, through things like Western imperialism, through Japan adopting Western imperialism as a model for behavior, through China adopting European and Western economic imperialism as a model for behavior, even though that economic model has already lost all moral legitimacy. China is still exercising that and using it through the influence of smaller states like North Korea, to try to build their own legitimacy. In the middle of that, we have people like Mark Zuckerberg with Facebook trying to adjudicate a sense of global morality around free speech with the Facebook Supreme Court. Is that going to be the thing that gives us legitimacy? I don't know, but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feel like the Facebook Supreme Court has rendered bad decisions so far, even though it's only a few months old, right? It's hard to gain that legitimacy. And so I applau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 think they're wonderful things, but I think the real problem for these supranational interests is to consider whether or not that current sort of late modernist conception of rights, of equality, of inclusion, excellence, even the idea of permanence, even those, I think those things are not so obviously good as to be persuasive to people in local communities who are acting out of virtues that they have already learned, right? So to make matters worse, local communities don't really have any reason to think that these global supranational interests care about them. I mean, so it's a real crisis of legitimacy that these large supranational interests are facing. I think that just thinking locally here in the situation of Korea, we have a problem with how do we unite? We're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this country. And how are you going to do that if the values that are being suggested to both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re values that come from an outside entity, sort of imposed from the top down? In history, we have never seen that work. It simply doesn't work. People acquire their attitudes and their beliefs long before they begin to understand how people outside their own communities think. 납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대 국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셔서 정의라든지 형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지금 통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될 때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장님, 단일 국가적 시민성하고 이 세계 시민성이 가끔은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또는 국가와 국가 간, 문화와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그 작동 원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이렇게 있었던 원인은 역사나 문화를 내 것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갈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 공유,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발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창발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때 그게 북한 헌법에 있는 용어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 헌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학문적 용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마시는 물,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성질을,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소 가지고 있는데 그 따로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물이 안 생기죠. 그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때 H2O라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물은 신기한 현상이죠. 분명히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수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산소로 만들어졌는데 얘들한테는 전혀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 시민, 이것도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것들이 합해졌을 때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새롭게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발성,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이 앞에 이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납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으면 여기 미국 꽃이라고 하고, 한국 꽃 있고, 일본 꽃 있고 이렇게 할 건데,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 아름다움이나 어떤 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적절히 조화롭게 꽃꽂이를 해놓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계 시민 정신이랄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창발성이지만 꽃꽂이 원리라고 할까요? 각각 특성을 갖는 꽃들의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은 이 전체 꽃바구니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미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성을 발휘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저는 그 SNS의 역설 극복이라고 할까요? 역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SNS를 통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죠. 그렇게 굉장히 광역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접속하는 현상이죠. 싫은 거는 차단하면 되고, 가입을 안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데만. 그게 저는 SNS의 역설이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에 연결될 잠재력은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협소하게 그렇게 되는 속에서 이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SNS뿐만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렇게 협소화되지 않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때는 계속 우리가 무엇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행할 수가 있지만, 직접 한번 되어보기,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덜 이해 못하고 있구나, 또는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해를 해가지고 더 심도 있는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라면 해결 방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발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총장님께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SNS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인정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합적 시민성, 이런 용어를 기억하고 있다면, 단일 국가의 시민성과 세계의 시민성이 언제나 충돌하고 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교육 전문가 또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경선 교수님, 예비 교원 양성 프로그램 또는 현직 교사를 상대로 하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는 윤리나 혹은 도덕 혹은 영어 교과와 같은 그런 어떤 특정 교과에서만 하고 있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요. 혹은 행사나 캠프 등을 통한 일회적인 그러한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과에서 글쎄 그거를 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들을 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좀 굉장히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소리 풍경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자연의 음향 자체가 소리 혹은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하나의 음악 생태학의 본질이 바로 사운드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일단은 내 주변에 자연 환경에 있는 소리를 채집을 한 후에 그 소리가 왜 나는지 그 연유와 이유를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문화권의 악기 소리를 듣는다던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체험하고 이후에 그 문화권에 해당하는 사운드스케이프를 채집을 하면은 그 문화권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 그런 변화라든가 혹은 그러한 소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뭔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악 교육 분야에서 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는 지금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이제 총괄적으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입장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사 교육을, 또 어떤 교사 직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앞에서 조경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특정 교과
사회과든지 국어과든지 또는 특정 행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시간에도 뭐 수학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만도 이론이라고 하면 좀 거창합니다만 특정 상황 시간에서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때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교사 양성 기관입니다. 초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 세계 시민을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교수 역량을 갖춰가지고 교단에 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만도 그 이론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그런 사람들만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갖추는 게 아니고, 이걸 저는 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음악과, 체육과 등 모든 과학 학생들이 기본적인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특정 그 심화 과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드는데 참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으로 좀 더 심화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접근법,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어프로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정 교과에서 특히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과에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인정 교수님,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할 때, 또 교사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것을 녹여낸다고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가장 최적화되고 적합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 예비교사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세계시민 교육 또는 강사 양성 뭐 이런 쪽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는 게 서울교대에서 굉장히 적합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두면 뭐 신규 강좌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내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이 지녀야 될 위상. 그래서 첫 번째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또 기존의 이제 국가 중심의 어떤 결속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그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다루어야 하고, 그럼과 동시에 세계 시민이지만 또 발을 실제로는 한반도에 우리가 아무래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단국이고 또 민족이라는 특성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라는 3글자에 대해서 북한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민족의 등에 칼을 꽂는다, 다문화 운운 하면서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얌전하신 탈북민 분들조차도 다 문화 3글자에 오해를 막 하면서 화내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왜 다문화입니까? 민족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또 그 개념이 미리 줘버리는 오해가 있다. 이제 그래서 특수성과 보편성, 그래서 민족이나 국가조차도 개인의 소중한 정체성 형성에서 없었다가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빠진 사람처럼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족만큼 남북 간의 교류나 또는 뭐 통일교육을 연결할 때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식의 어떤 세계시민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2번째의 경우에는 학제적, 간학문적, 다학문적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딱 여기 와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국가 기준이었을 때는 정치, 경제, 국제정치 위주의 접근들,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의 시민성, 고향이 아무래도 많았겠지만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돼서 또는 뭐 관광을 한다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가 또 연결되는 경우들도 많고 환경, 생태 이렇게 다 연결되고 예술 하려면 정치 위주의 접근이 아닌 뭐 사회학, 심리학 이런 보편적인 학문과 또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접근들이 동시에 모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들은 세계 시민 의식들 또 세계 시민 간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거니와 내용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제 마지막은 통합과 조화의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저는 아까 총장님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하고 조화가 비슷해 보여도 조금은 또 다르거든요. 국민국가 시대에는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와 다르게 또 우리 민족은 제가 보기에 세계 시민 의식, 세계 시민 교육하면 굉장히 뛰어난 세계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을 양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식주로만 보더라도 의복에서 색동 문화 있잖아요. 이질성, 보색 대비, 그 다음에 비빔밥. 식생활에서는 비빔밥 문화가 있죠. 빨강 무채 옆에 초록 호박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에서도 처마 밑에 단청 보더라도 단 푸를청 다 보색 대비의 아름다움을 승화를 시킬 줄 아는 그런 민족성을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이어 보여도 그 이질성이 배타성을 막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결속을 심대하게 해친다든지 이런 걸 재생산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느슨하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결속되어 새로운 목표들을 향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힘을 모아서 제3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섣불리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짙은 회색 나오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섞지 않고 옆에 놓으면 알록달록 아름다울 수 있어서 이런 조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국민국가 시대의 일반 시민성하고 세계 시민,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 간에 또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다양성과 조화를 인정하는 그런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 아까 다문화는 약간 또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 영미권 용어이다 보니까 동서독 그다음에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독일의 상호 문화 이해 교육, 그다음 북아일랜드 상호 이해 교육, 프랑스 영어나 프랑스어와 관련돼서 그 문화 다양성 선언, 문화 다양성 협약으로도 연결된 바 있었던 문화 다양성 교육 이런 용어들로 바꾸어 주게 된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해서 둘, 셋, 넷의 문화를 아는 사람을 하나만 아는 사람보다는 문화 역량이 훨씬 뛰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때 문화 다양성 상호문화 이해 교육의 감수성과 능력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도 굉장히 좋겠다. 행사도 좋고 강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정 교수님, 상당히 자세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간학문적 접근, 그다음에 통합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세계시민 교육 전문가 또는 세계시민과 관련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은 폭넓은 지식과 이해, 또 감수성, 또 태도와 감성, 연대의식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담회의 주제도 바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만큼 이 질문은 제가 네 분의 패널에게 모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 시민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 교수님,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Yeah, so, as I said before, I think that training students to love is correct, but we don't actually have to train each other. We don't actually have to train students to love the right things. How do you acquire legitimacy? How do you acquire moral authority in your own life? Or how does an institution acquire moral legitimacy? I think it's through service. Service to people around you, service to people beneath you. So it means that
naturally, I think, as I said before, I think naturally we love. That's a given. That's how humans are created. That's what we do naturally. We don't have to be trained. But what has to be trained is the object of our affections. And if you give people the right object, I think they'll naturally bend themselves to that end. And laying all that aside, if we're not seeking the good of our neighbors, or if we're not seeking the good of people in the institutions that we inhabit, particularly the people that are beneath us in those institutions, then I don't know of any other thing that is going to be able to help us solve our problems. We've seen throughout history that power doesn't help, influence doesn't help. We've seen that access to finances corrupts people. So in the face of all that evidence that we have throughout history, teaching people to love the right things, I think, is the only thing that actually matters.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경선 교수님, 어떤 실천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삶은 일단 음악 교육자면서 음악 연주자, 더 좁게는 국악 교육자면서 검고 연주자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아는 세계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BTS 멤버 중 슈가의 그 대추타라는 악곡을 통해서 국립국악원 서버가 다운이 됐다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의 그 2억을 넘긴 조회수 등의 예를 보았을 때, 일단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적 산물인 국악이 한국을 아는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저의 노력은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그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디자인하고 전통을 기본으로 새로움을 디자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을 기본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조경선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요. 이번에는 이인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세계 시민 그 교육을 일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또 체득하고 이러는 게 쉬운 거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 뭐 통일교육도 풀뿌리 통일교육 이렇게 말을 하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 그래서 뭐 가정, 이웃, 학교, 일터, 지역사회 전체에 있어서 그것을 더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다행히도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훨씬 용이해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 환경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가느니 이제 그 환경을 보호하자는 피켓 들고 1인 시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는 그 작은 영상 한 편도 큰 의미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그 다양한 통로에서 허락을 많이 해주고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을 눈으로만 보고 책으로만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또 기울인다면, 몸으로 기억을 하면 훨씬 오랫동안 가고 가치화, 체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딱 1년 됐는데요. 작년 5월에 개소를 한 통일부 소속 기관 중에 남북 통합문화 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서울의 강서구 마곡 쪽에 남북 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남북 주민
을 비롯해서 이게 뭐 다문화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나누고 음식 만들어 먹기도 하고 노래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뭐 대화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정한 다양성 속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책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는 그런 장으로 건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이 있고 없고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구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게끔 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갖고 또 실제 뭐 작은 투표 하나를 하든 댓글 하나를 쓰든 좋아요 하나를 누르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예비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아마 다음 세대에는 굉장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참여인데, 그중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공공선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 또 경제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들이 있는데 또 그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이 있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면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성들이 더욱 고양되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기쁨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참여하고 또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대학에서든 학교에서든 많이 확대를 해서 이제 몸으로 체득해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참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인정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 중심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세계적인 이슈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는 이런 실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세계 시민으로 실천 중요한데, 예, 구체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그래도 실천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숙도 높이기. 다른 문화와 친숙하지 않으면, 꺼리는 그 경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적 뿌리를 둔 본능입니다. 같은 종끼리도 다른 종이라도 내가 익숙치 않은 종이 나한테 접근하면 일단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접근하는 다른 같은 종의 개체든지 다른 종 생물이든지 나한테 이익 주려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해를 입히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익숙치 않은 문화가 있죠. 이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또 좋아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숙도를 높이는 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우선 자신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해보기, 그다음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을 내 문화, 우리 문화에서 생활해보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프로그램을 본인이 짜거나 실제로 우리 그 교육기관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거. 또 개인이나 단체가 뭐 요즘 온라인 많이 되니까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계속 그 교류를 통해서 친숙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세계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여러 목표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SDG라고 하더군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시하는 게 상호 이해입니다. 상호 이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숙도를 바탕으로 할 때 이해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이해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은 갈등 없이 새로운 창발성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컬 마인드 종종 쓰죠. 글로컬 마인드 또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행위가 다른
문화나 다른 국가에 당장에 우리 매일 경험하고 있죠. 중국에서 발원한 무엇이 우리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슨 바닷물이 우리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사고는 글로벌하게 하고 현재 땅을 딛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숙도를 높이는 그런 실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시민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개념이 대두된 배경과 또 그 개념 속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께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